여러분 안녕하세요. 식품 영양학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부터 소화와 흡수,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에너지 대사,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무기질만 남았는데요.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로 나누었는데 다량 무기질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다량 무기질이고요. 다량 무기질의 주제를 보니까 첫 번째는 무기질을 소개하고요. 대표적인 무기질이죠. 칼슘과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염소, 황의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량 무기질은 총 7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인 제9장 1강을 보면은요. 무기질을 소개하고 칼슘과 인,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즉 비타민에 대해서 복습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비타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은 열량 영양소처럼 에너지를 생성하지 않으나 체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영양소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을 위해서 미량을 필요로 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비타민은 체내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으나 필요량 만큼 충분히 합성되지 않으므로 식사에서 반드시 공급돼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 화구조와 생리 기능이 다양합니다. 먼저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 9개와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 4개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외워보자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티아민은요, 비타민 B1이라고 부르면서 부족 질환으로서는 각기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리보플라민은요, 비타민 B2로서 입 안과 관련되어 있는 구각염과 피부염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니아신은요, 다른 말로 니코틴산이라고 하고 치매와 관련되어 있고 포디, 펠라그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판토텐산은요, 피로와 관련돼 있고 두통과 수면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오틴은요, 탈모와 관련이 있는 수용성 비타민으로서 황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B6라고 불리우는 피리독신은요, 빈혈과 관련이 있으며 과잉의 부작용으로는 손떨림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용성 비타민으로는요, 엽산이 있는데요. 엽산은 다른 말로 폴라신이라고 하고 부족 시에는 단백질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요, 코발아민이라고 불리우며 악성 빈혈과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지락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비타민 C인데요. 다른 말로 아스코르부산이라고 하고 권장 섭취량은 100mg이지만 상한 섭취량인 2000mg 이상 드시고 계신 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계열성 인자이며 괴혈병과 잇몸 출혈, 우울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C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C의 생리적 기능은 항산화 작용, 콜라겐의 합성, 철, 칼슘의 흡수, 카르티닌 생합성,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타민의 유사 물질들은요, 콜린과 이노시톨, 카르니틴, 타우린에 대해서 배워봤고 아울러서 파이토케미칼 모두 기억나실 겁니다. 다음으로 제8강에서는요, 지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식품의 지방이나 기름 부위에서 발견되며 물에 녹지 않으므로 소화를 위해서 담즙이 필요하고 흡수와 운반을 위해서 지단백질인 카일로마이크론을 필요로 하는 등 지방의 이동 경로와 함께하는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요,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배설되지 않으며 필요량 이상을 섭취하면 간과 지방 조직에 축적되므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독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로는 비타민 A, D, E, K 4개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타민 A는요,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하고 야맹증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간이나 노른자, 녹황색 채소, 베타카로틴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A의 생리적 기능은요, 시각 회로와 세포 분화, 치아와 골격의 성장과 발육,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면역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는요, 햇빛과 관련이 있으며 골격 형성을 합니다. 생선과 달걀에 많이 있고 관련된 질환은 구루병입니다. 햇볕을 30분 이상 노출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생리적 기능으로는 골격 형성, 혈중 칼슘의 향산성 유지가 있습니다. 결핍증으로는 곱추병이라고 불리우는 구루병입니다. 세 번째는요, 토코페롤로 불리우는 비타민 E인데요,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죠. 얘부터 자손을 낳는다라는 뜻으로서 생리적 기능은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는요, 녹황색 채소이며 출혈과 관련되어 있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퀴논류에 속하는 화합물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즉 비타민에 관련된 핵심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량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량 무기질의 수업의 목표를 알아보면요, 나는 건강한 식생활 영위를 위해서 다량 무기질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부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건강한 삶의 영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량 무기질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질에 윤활유가 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기질을 소개하고 칼슘과 인 순서대로 시간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9장 1강 다량 무기질을 배우기 전에 나는 다량 무기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OX 문제를 3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요. 칼슘은 사람의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질이다? OX로 답해 보십시오. 정답은 NO입니다. 모든 영양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모든 무기질이 체내 기능을 원활히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만이 꼭 제일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는 정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퀴즈 볼게요. 우유는 모든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연식품 중에서 거의 완벽한 식품이다. OX로 답해 보십시오. 정답은 우유와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얼뜻 보면 완벽한 식품이다 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답은 NO입니다. 우유는 모든 영양소가 풍부하게 있으나 철 함량은 적은 편이므로 적절한 철분 공급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즉 완전한 영양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NO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퀴즈요. OX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적절한 양의 칼슘을 식사로부터 섭취하기 어렵다. 정답은 YES입니다. 성인의 경우 식사로 섭취하는 칼슘의 약 10에서 30%가 흡수되나 체내 칼슘 보유량, 즉 연령이나 성별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폐경후 여성이나 노년층의 경우 칼슘의 흡수 능력이 저하되어 필요량을 식사로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성은 남성보다도 칼슘의 흡수량이 더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질의 정의, 즉 무기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무기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 유기물의 구성 원소인 탄소나 수소, 산소, 질소를 제외한 원소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한 개의 화학 원소로 이루어진 금속 물질입니다. 이 무기질은요, 체중의 약 4 내지 5%를 차지하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체중이 70kg인 성인의 경우 2.8에서 3.5k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무기질은 탄소를 함유하지 않으므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는 없으나 체내 여러 생리 기능의 조절 및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정도로 무기질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무기질의 분류 및 체내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질은 체내 함량과 필요량에 따라서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로 분류하게 됩니다. 체내 무기질의 분포를 살펴보면 칼슘과 인의 전체 무기질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칼슘이나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이 나머지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외 미량으로 철, 구리, 요오드 등이 혈액과 각 기관에 들어있습니다. 그림 9-1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무기질의 체내 분포도를 보면은 우리가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상인 무기질을 다량 무기질로 정의하였고 100mg 이하인 것을 미량 무기질로 구분했는데, 다량 무기질은 칼슘과 인, 칼륨, 황,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이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칼슘과 인이 다량 무기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작습니다. 우리가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하인 미량 무기질은 철, 망간, 구리, 요오드 등 금은동부터 여러 가지의 무기질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작은 이 요오드의 양을 보면은 0.00004% 정도로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미량 무기질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체내 함량과 필요량에 따라서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로 분류합니다. 그러면은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의 구분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먼저 다량 무기질은 말씀드렸듯이 하루 필요량이 100mg인 무기질, 즉 8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칼슘과 인,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칼륨, 황입니다. 여러분 가로 안에 들어있는 원소 기호 이 정도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반드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밀양 무기질은요, 정의가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하인 무기질을 분류하였는데요. 철, 요오드, 망간, 구리, 아연, 코발트, 불소,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등등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기질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무기질은 신체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물질로 칼슘과 인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자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인산칼슘염입니다.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의 형태로 골격의 단백질 기질에 침착되어 뼈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아연은 당 대사에 관여하는 인슐린의 생산과 저장에 꼭 필요하며 염소는 위액의 산도 유지에 필요합니다. 철분은 적혈구 혈색소인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라고 알고 있고 일반 상식이죠. 코발트는 비타민 B12,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입니다. 또한 여러 호르몬의 조효소의 합성에 칼슘과 마그네슘, 구리, 철 등이 이용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체를 구성하는 무기질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무기질의 조절작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무기질은 여러 대사 반응에 반응하거나 반응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동화작용, 즉 이화작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꾼다든지 지방산을 지질로 바뀐다든지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바뀌는 등 동화작용과 관련돼 있고요. 포도당과 지방산, 아미노산을 TCA 회로에 의해서 CO2라든지 H2O, 에너지에 관련된 이화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효소작용을 촉매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마그네슘은 열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분해 및 합성에 필요하며 구리, 칼슘, 망간, 아연 등 많은 종류의 무기질이 체내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에서 촉매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 교환은 신경 자극을 전달하고 체내 무기질 간의 평형은 근육의 수축 및 이완을 조절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게 인체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형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처럼 무기질은 여러 대사 반응의 촉매로 작용하거나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절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평형작용입니다. 무기질은 체내에서 여러 대사 반응이 일어나기 적합한 산도, 즉 pH를 형성해 주는데요. 체내에서 양이온을 형성하는 무기질인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은 체액을 알칼리성으로 변환하고요. 음이온을 형성하는 무기질인 염소나 황, 인 등은 체액을 산성으로 기울게 합니다. 곡류와 육류, 닭고기, 달걀, 생선에는 체내에서 산을 형성하는 무기질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반면 과일과 채소에는 알칼리를 형성하는 무기질이 많습니다. 신맛이 나는 과일은 산성을 나타내리라 생각하지만 과일의 신맛을 내는 물질은 체내에서 완전히 대사되는 유기산으로서 체액의 산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유는 알칼리를 형성하는 칼슘과 산을 형성하는 인을 둘 다 가지고 있으므로 중성입니다. 그러나 인체는 체액의 산도를 pH 7.35에서 7.45로 일정하게 중성으로 유지하며 항산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섭취하는 식품이 산성이건 알칼리성이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2장 소화와 흡수에서 인체의 pH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체는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은 신체의 pH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보통 오토매틱 형식으로 pH 3.5에서 7.45 범위를 유지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다양한 건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체액은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구분하는데요. 세포 내액의 체액 교환은 반투막인 원형 질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상호 간의 수분 평형은 나트륨과 칼륨, 염소 등의 체내의 주요 전해질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전해질이란 물속에서 전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온으로서 해리되는 물질을 뜻합니다. 이들 전해질의 삼투압 차이에 따라서 체내 수분의 흐름이 이루어지므로 무기질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부종이나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체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체액의 산 알칼리 평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체의 혈액은 항상성을 유지하여 중성에 가까운 알칼리성으로 pH 7.4 전후입니다. 이러한 산성과 알칼리 평형이 깨져서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지면 산증이라고 하며 알칼리성으로 기울어지면 알칼리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식재료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성식품과 알칼리성 식품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요. 중성식품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산성식품인데요. 이것은 몸 안에서 산화, 연소되고 남은 무기질 성분의 수용액이 산성을 띠는 식품으로서 유황이나 인, 염소가 많은 식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빨간색의 밑줄을 쳤듯이요. 산성식품의 종류는 치즈나 달걀, 노른자, 어패류, 육류,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류, 김이나 곡물, 홍차 등이 있습니다.
산성도가 높은 식품으로는요, 달걀 노른자와 닭고기, 오징어, 쌀겨, 현미 등이 있고, 약간의 산성을 띠는 식품은 버터나 아스파라거스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알칼리성 식품은요, 몸 안에서 산화 연소되고 남은 무기질 성분의 수용액이 알칼리성을 띠는 식품으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형성하는 무기질이 많은 식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알칼리성 식품의 종류는요, 우유나 달걀 흰자, 두부, 강낭콩, 채소, 아스파라거스나 대파는 제외합니다. 과일, 검은색을 제외한 해조류, 굴, 버섯류, 포도, 포도주, 커피, 녹차 등이 있습니다. 알칼리도가 높은 식품은요, 시금치나 표고버섯, 강낭콩, 미역, 다시마 등이 있습니다. 약 알칼리성을 띠는 식품으로는 우유와 두부, 포도주, 커피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재료의 가격이 비싸고 입맛에 딱딱 달라붙는 육류인 산성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인체가 산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산성과 알칼리성을 띠기 위해서 알칼리성 식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중성지방인데요. 설탕이나 지질 등 무기질 함량이 없는 식품은 중성지방에 해당됩니다. 자, 음식을 다룰 때 내 앞에 있는 이 식재료가 산성식품인지 알칼리성 식품인지 중성식품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무기질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무기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일일 필요량이 100mg인 무기질, 즉 다량 무기질 7가지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칼슘입니다. 칼슘은 체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로서 체중의 1.5에서 2%를 차지합니다. 인체 내 칼슘의 99%는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1%가 혈액 및 체액에 존재하면서 여러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다음으로는 흡수와 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흡수인데요. 성인의 경우 식사로 섭취하는 칼슘의 약 10에서 30%가 흡수되나 생각보다 많이 흡수되지 않네요. 흡수율은 체내 칼슘 보유량이라든지 연령이나 성별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골격 발달이 왕성한 성장기에는 흡수율이 75%까지 늘지만 여성들도 흡수율이 작지만 임신기에는 60%까지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참 인간을 대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반면 폐경 후 여성이나 노인의 경우는 칼슘의 흡수 능력이 저하되는데요. 칼슘은 주로 십이지장에서 능동적 수송을 통해서 흡수되고 공장과 회장까지는 수동적 확산에 의해 흡수됩니다. 능동적 수송으로 흡수되는 경우 칼슘은 십이지장에서 칼슘 결합 단백질 운반체와 결합하여 체액으로 이동됩니다. 그러면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흡수를 증진시키는 요인은 소장 상부의 산성 환경, 다시 얘기하면 소장 위쪽에 산성의 환경이면 흡수율을 증진시킨다는 것이죠. 흡수를 증진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당이고요. 비타민 D와 비타민 C도 흡수를 증진시키는 요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장기와 임신기에도 흡수가 증진이 되고요. 식사 내 칼슘과 인이 비슷한 비율로 들어오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정상적인 소화관 운동이라든지 아미노산, 즉 니신이나 아르기닌이 있으면 흡수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부갑상선 호르몬도 흡수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어떤 것이냐면은 소장 하부의 알칼리성 환경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장 하부가 알칼리성이 되면은 흡수를 방해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수산이나 피틴산, 스탄닌의 성분도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은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골다공증을 위해서 비타민 D를 잘 섭취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타민 D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햇빛을 잘 쐬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과량의 식이섬유소가 있으면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요. 과량의 인이나 철분, 아연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여성의 폐경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골다공증을 초래하고요. 노령기에도 노화의 현상으로서 칼슘의 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식단도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고지방 식사는 배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칼슘의 흡수를 증진시키는 요인들은 칼슘은 산성 용액에서 효과적으로 용해되므로 장내 산성 환경은 칼슘의 흡수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유당은 유산균에 의해 젖산으로 바뀌어 장을 산성화시킴으로써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비타민 D는 십이지장의 점막 세포에 있는 칼슘 결합 단백질 운반체의 합성을 촉진하여서 칼슘의 흡수를 증진시키며 비타민 C는 칼슘의 이온화를 촉진하여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C의 섭취와 햇볕의 노출이 필요하겠습니다. 식사 내 칼슘과 인의 비율에 따라서 칼슘의 흡수와 이용률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칼슘과 인의 비율이 1대1일 때는 칼슘의 흡수가 최대인 반면에 인의 공급량이 칼슘보다 많아지면 불용성의 인산칼슘을 형성하여 칼슘이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므로 식사의 칼슘과 인의 비율이 1대2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을 설명드릴게요. 수산은 소화관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염인 수산칼륨을 형성함으로써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데, 수산은 주로 시금치나 무청, 근대 등과 같은 녹색 채소와 과일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틴산도 수산과 마찬가지로 소화관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염인 칼슘 피틴산을 형성함으로써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이 피틴산은 곡류의 외피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량의 지질이나 식이섬유는 칼슘과 함께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하여 대변으로 배설되므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 밖에도 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라든지 운동 부족, 심리적 불안 등도 칼슘의 흡수를 저하됩니다. 칼슘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칼슘은 소장을 통해 흡수된 후 혈액으로 운반되어 세포의 기능과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공급됩니다. 칼슘의 배설은 대변이나 소변, 피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대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은 장막으로 분비된 액에 함유된 칼슘 중 재흡수되지 않는 내인성 칼슘과 식이칼슘입니다. 칼슘의 항산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혈중 칼슘 농도의 9 내지 11mg 데시리터로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데요. 부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 그리고 비타민 D가 칼슘의 항산성을 조절합니다. 혈액 내의 칼슘의 농도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골격 조직으로부터 칼슘을 나오게 하는 동시에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은 비타민 D를 신장에서 활성형인 비타민 D로 전환시킵니다. 활성형 비타민 D는 소장의 칼슘 흡수와 신장의 재흡수를 증가시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입니다. 반면에 혈중 칼슘 농도가 상승하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중 칼슘이 골격으로 흡수되도록 자극함으로써 혈중 칼슘 농도를 정상 수준까지 낮추어 줍니다. 그러면 혈액 칼슘 농도의 조절을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설명을 드렸듯이 갑상선은 칼시토닌을 배출하고,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의 향상성에 유지되며 고칼슘 수준에 의해서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비타민 D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뼈나 소장이나 신장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혈액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칼슘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칼슘의 생리적 기능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이고, 두 번째가 혈액 응고, 세 번째가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 마지막 네 번째가 근육 수축 및 이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리적 기능인 골격 치아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듯이 칼슘의 생리적 기능은 첫 번째가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이라는 것인데요. 골격, 즉 뼈는 그물 모양의 단백질인 콜라겐이 모양을 이루고 그 사이에 칼슘과 인이 주성분인 하이드록시 아파트라는 입자가 축적된 단단한 조직입니다. 칼슘의 주된 기능은 이들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인데요. 뼈는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재생되면서 활발한 대사가 일어나는 조직인데요. 뼈의 대사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로 의해 이루어집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골세포는 뼈의 기질 형성과 석회화를 유도하여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이고요. 파골세포는 무기질을 용해하고 뼈의 콜라겐 기질을 분해함으로써 뼈를 분해하는 세포로, 두 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칼슘이 뼈와 혈액을 지속적으로 이동함으로써 골격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동류의 세포들은 부갑선 호르몬과 비타민 D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비타민 D가 뼈의 구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칼슘의 생리적 기능으로는요, 혈액 응고인데요. 혈액이 손상되면 트롬보플라스틴이 생성되어 칼슘과 함께 불활성형인 프롬트빈을 트롬빈으로 전환시킵니다. 트롬빈은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전환시켜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그림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슘은 혈액 응고에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생리적 기능으로는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인데요. 칼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촉진시킴으로써 신경세포와 근육 사이에 신경 자극을 전달하는 작용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리적 기능으로는 근육 수축 및 이완 작용인데요. 근육 단백질은 액틴과 미오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경 자극에 의해 근육이 흥분되면 세포 안에 있던 칼슘이 방출되어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하여 근육이 수축됩니다. 이 방출된 칼슘이 세포 내 저장 장소로 되돌아가면서 액틴과 미오신이 분리되면서 근육이 이완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칼슘의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칼슘 결핍이 계속되면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구루병이 발생하여 성인에게는 골다공증이 나타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화되어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골격 질환으로서 뼈의 크기는 정상 골격과 비슷하나 칼슘이 혈중으로 방출되어 뼈의 무게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골다공증은 폐경기 골다공증과 노인기 골다공증으로 분류되는데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뼈의 형성보다는 손실이 커져서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골다공증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진행됨에 따라서 신장이 감소하는데요. 요통 등이 나타나고 넘어지는 경우 골반 뼈에 골절 등이 나타납니다. 그림 9-7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신장의 감소를 나타나는데요. 어른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신장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하는데요. 저도 2년 만에 키가 1cm가 갑자기 줄어서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의 섭취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의 분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보도록 할게요. 골다공증의 분류는 구분을 통해서 보면은 발생 시기라든지 손실되는 뼈, 골절 부위, 남녀 발생 비율이라든지 주된 이유로 구분을 했고요. 폐경기 골다공증은 50에서 70세에서 이루어지고 손실되는 뼈는 해면골입니다. 해면골은 척추나 골반 등의 양쪽 말단에 존재하는데요. 스펀지처럼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면골은 칼슘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시 칼슘을 혈액으로 용해시킴으로써 혈액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절 부위는 손목과 척추이고요. 남녀 발생 비율은 여성과 남성이 6대1로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폐경기 골다공증의 주된 이유는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한 손실됨으로써 나타나고 나이 증가에 따른 남성 호르몬인 테스트로겐의 손실로 남성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인 노인기 골다공증을 보면은요, 발생 시기는 70세 이후에 나타납니다. 손실되는 뼈는 해면골과 치밀골인데요. 이 치밀골은 전체 뼈의 80%를 차지하는 이 치밀골은 뼈의 바깥층을 구성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주로 골절 부위는 엉덩이이고요. 남자와 여성의 발생 비율은 2대1입니다. 이처럼 폐경기 골다공증과 노인기 골다공증을 봐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칼슘 흡수율의 감소와 뼈, 무기질 손실량의 증가이며 넘어지지 않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칼슘의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골감소증과 골연화증입니다. 장기간의 칼슘 섭취 상태는 성인기의 최대 골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생 동안 골밀도가 가장 높은 시기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골격으로부터 용출되는 칼슘의 양이 골격에 축적되는 양보다 많아져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면 골 질량과 골밀도가 저하되어서 체내 골 질량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으므로 골감소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칼슘의 섭취 수준이 낮으면 뼈의 기질 내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어서 뼈가 연화되는 골연화증이 초래됩니다. 골연화증은 주로 잦은 임신이나 오랜 기간 수유를 한 여성에게 나타나며 비타민 D의 결핍에 의해서도 발생됩니다. 골연화증은 동통이라든지 압통, 근무력증을 나타냅니다. 기타 칼슘에 관련된 결핍증은요,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하면 저칼슘 혈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이는 신경세포에 적절한 자극이 전달되지 않아서 신경의 흥분성을 증가하고 근육의 경련을 일으키는 테타니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타니 증세는요, 혈액 칼슘 농도의 저하로 말초 신경과 근육이 접합되는 부위에 흥분성이 높아져서 가벼운 자극으로도 손과 발, 안면의 근육이 수축되고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테타니 증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강 강의 내용은 다량 무기질을 소개했고 체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인 칼슘에 대한 정의와 흡수와 대사, 생리적 기능,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칼슘의 과잉증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